사회를 넘기면 되죠. 이제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되죠.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말하기 힘든 얘기인데, 예, 그렇죠. 제재가 그다지 이렇게 성공적이지 않다고 계속해서 저도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질의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는 질문을 한다면, 전문가 수준에서는 제재가 효과가 없다고 하는 거는 다 공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말하지 못하는 상황? 거의 그 정도 상황이라는 그런 그 사회적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아, 그게 지금 이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재를 통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비용이 좀 더 늘어나긴 하겠지만,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곳으로 가는 비용이 조금 늘어나겠지만, 그 자체를 아마 늦추지는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자료 설명해 주시면서 북한이, 그러니까 이제 유엔에서 대북 제재, 경제 제재를 해도 북한의 쌀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그 이유가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격에 대해서 논쟁이 되게 많거든요. 분명히 이때 이렇게 됐으면 분명히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가 않아요. 전혀 미동을 하지 않아요. 그때 자료들을 보면, 앞뒤로 보면. 그래서 그 정부가 개입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 북한 당국이 개입해서 그 가격을 관리했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저희 연구진은 그렇게 그냥 검증하진 못했지만, 북한이 제재는 또 저는 제재는 있죠. 지금 힘겨루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힘겨루기, 북한과 국제사회의 힘겨루기인데, 어, 제재를 고강도로 했더니 정말로 북한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쌀가격이 갑자기 폭등했다. 그거를 보여주기 싫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좀 그 의문이 들었던 지점이 그 쌀 가격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흰 쌀을 의미하는 네. 것인지 아니면 뭐 옥수수라든지 밀, 보리 이렇게 잡곡 가격도 같이 들어가는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 말씀이 쌀 가격. 예, 쌀. 예, 주로 음, 이제 여러 가지 가격들이 있는데, 이제 쌀 가격을 봤을 때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제가 이제 북한에선 탈북 학생이다 보니까 고향에 있을 때 그 쌀 가격이 이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을 몇 번 지켜봤었는데 일단 네.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쌀, 그러니까 북한이 네. 이제 장마당이 크게 북한 내에서 생산한 국내산 쌀과 뭐 중국에서 들어오는 대부분의 이제 수입쌀이 이렇게 두 종류가 크게 있는데 네. 원래 이제 국산 쌀이 한 500원에서 800원 정도가 더 비쌌습니다. 제가 고향에 네. 있을 때. 네. 예, 네. 근데 중국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쌀이 들어오는 게 줄어드는 경우에 쌀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르다가 더 이상 오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쌀, 비싼 흰 쌀을 사지 않고 잡곡으로 대체하거나 혹은 이제 그 시장의 활성화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북한에선 자급자족으로 자신의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이제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을 때 가격이 오르잖아요. 근데 공급이 줄어들어도 그만큼 수요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대체 감자라든지 그런 고황작물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생각이 나서 이게 북한 당국이 쌀 가격을 인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뭔가 조작을 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제 그냥 느낌에는 뭔가 실질적으로 그런 대북 제재를 해서 쌀 그 어떤
중국에서 혹은 이렇게 외부에서 도움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북한 내에 쌀 소비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줄인 것도 그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 인사이트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이제 북한 연구에서 항상 목말라 하는 현장을 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우리 지금 얘기해 주신 내용들이 사실은 또 어디선가 이제 기록이 돼서 레코드가 돼서 저희가 퍼즐을 맞출 때, 예, 한 조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제 쌀 가격이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상징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다른 뭐 클루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장마당이 어느 정도 상당히 원활하게 세팅이 돼서 지난 95년 이후에 북한 경제난 이후에 장마당이 상당히 세팅이 돼서 그 장마당이 지금 이 제재 상황에서 당국은 힘들지만 당국의 배급 체계라든지 여러 상황들은 안 좋지만 이 장마당이 돌아감으로써 장마당이 그 충격을 또 받들고 있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쌀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분석을 할 때 쌀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 내렸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상황이 어떻다라는 얘기들을. 그 상황,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쌀 가격이 안 올랐는데 그 이유는,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앞으로 우리 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겠다. 쌀을 안 사고, 바로 이제 그 잡곡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넘어갔기 때문에 쌀 가격이 안정화됐을 수 있다는 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들 의견 주십시오. 혹시 질문 하나 네.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NK조선에서 예전에 쌀값을 계속해서 공개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국 은행이 북한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서 매일 장마당에서 쌀값을 조사를 하고 그거를 계속 보고한 거를 이렇게 결합한 게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대안으로 쌀값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북한 정부의 쌀값이 아니라 데일리 NK가 내는 그 쌀값이 저는 어디서 왔는지 알거든요. 이게 말하지는 못하는 자료인데 그걸 한번 쓰는 건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뭐, 제가 엊그제 통일부랑 회의를 하고 왔을 때, 좀 데이터가 너무 부족한 거죠. 하나의 데이터가. 예. 알 수가 없어요. 네. 지금 현 정부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했을 때는 저희가, 데이터 구축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음, 북한의 인도적 상황,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1,100만 명 정도가 지금 북한 상황이 안 좋다라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지만, 그게 다 유엔 데이터거든요. 유엔 데이터인데, 그 유엔 데이터 집계 방식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드에 있는 기구들이 이만큼의 지금 북한 주민들이 필요하다라고 각 다양한 유엔 기구들이 요구한 요구치를 합계해가지고 발표를 하거든요. 과연 이게 실제로 인도적 상황의 그 니즈를 평가해가지고 만들어낸 수치냐, 아니면 각 유엔 기구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에 필요한 액수가 이건데 그거의 타겟 계층이 이만큼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추정한 거냐? 되게 얘기 많습니다. 네, 음, 그래서 지표들 데이터들을 조금 엄밀화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연구가 지금 또 필요하고요. 또 데이터 얘기가 나와서 그냥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그 FAO,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이 북한 식량 그 수급은 생산이 얼마고 필요가 얼마고 이걸 발표를 하는데 음, 최근에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수 정부 때는 매년 해오던 그 북한 식량 수급 추이 통계 자료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계속 해오다가 갑자기 안 합니다. 그 당시에 대북 지원을 이제 불허했던 상황이고, 제가 추정하는 건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매년 해오던 거를 왜 안 했지? 참, 그 이후에는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 북한의 좋지 않은 식량 상황이 공개가 되면
시민사회단체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부를 압박을 할 것이고 대북 지원 재개라든지 뭐 이런 압박을 할 것이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통계 조작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정부 지난 정부 통계 조작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 대북 지원의 역사나 관련된 데이터들의 생성, 활용 이런 과정들을 보면 사실은 재미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국책 연구 산하기관인 연구기관이 그 농촌진흥청도 한때 그런 식의 데이터들을 뭐 조작한 건 아니에요. 그냥 아예 그냥 발표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랬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그런 쌀값 가격들 뭐 저희가 다양한 방법들을 추정을 하는데 문제는 어떤 연구소도 어떤 기관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 그래서 북한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는 국정원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오히려 통일부도 교수님 저희도 자료가 없어요라고 맨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이제 좀 우리 제가 이제 수출입은행에 있었는데 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에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그 수출입은행 박사님들 그러니까 과거에 수출입은행에 계셨던 박사님들 저랑 하고 있는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연구는 어 95년에 이제 처음으로 대북 지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까지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대북 지원, 교류 활동이 있었습니다. 식량 지원, 비료 지원, 의료 지원, 경제 지원, 사회 문화 교류, 인적 교류, 스포츠 교류. 근데 이 교류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을 얼마나 완화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 평가하려면 어떤 지표를 써야 될까요? 인도적 지원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했을까요? 비료 지원이 기여했을까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성과들, 활동들을 평가하는 지표 개발이 돼 있지 않고요. 지표가 없으니까 당연히 평가는 안 했겠죠. 제가 최근에 그 이제 통일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평가가 있나? 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2000년 초에 통일연구원에서 이제 원로 시니어 연구자이신 이금순 박사님께서 대북 인도적 지원의 효과라는 타이틀로 한 10장짜리 보고서를 작성을 하신 게 그게 유일하더라고요. 어떻게 북한 주민들의 삶을 근데 완전하진 않아요. 페이퍼가 이제 완전하진 않고 하지만 그 같은 저희랑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셨구나라는 데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했고 저희가 그 남북 교류 협력이라든지 북한과의 어떤 그런 데이터 아니, 또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그래서 남북 간의 사회 교류 행사들이 많았거든요. 인적 교류도 많았고 개성공단도 있었고 금강산 관광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남북 상호간 바깥 주민들의 그러니까 뭐그 인식 북한이 남한을 보는 남한이 북한을 보는 그 인식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뭐 그런 연구들도 많지 않아요. 하나 있습니다. 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하는 그 통일의식조사. 근데 그게 사실은 북한 주민들이 우리 어떻게 평가하는 인식하는지 그 인식이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진 않아요. 제가 알기론. 우리는 한국 쪽에 한국 주민들이 한국에서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적 조사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인도적 지원이, 대북 지원이, 교류 협력이 여러 방식에서의 뭐 교류가 과연 어떤 측면에서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면 제가 또 한쪽 필러로 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에서는 그런 평가 틀이 있느냐?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리고 그 평가 지표들을 현장에 서베이를 해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방법도 이미 다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정형화되어 있어요. 근데 북한은 접근성이 떨어져요. 접근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지표라든지 평가 방법론을 그대로 어플라이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해보자, 라고 지금 뜻을 모으고 있는데 펀딩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 펀딩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모 자리에서 어, 그모 박사님 교수님을 만났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저희가 요즘에 젊은 박사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게 좀 술자리여서 제가 여기서 좀 말씀 안 밝히려고 했는데, 예. 기도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술자리에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제가 좀 그랬습니다. 근데 하여튼,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만큼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 그 젊은 박사들이, 젊은 연구자들이 우리가 95년부터 지금까지 남북 교류 협력을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 성과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틀을 한번 만들어 보자. 여기 통일 강원도 있는데, 예, 같이 하실래요? 저희, 예, 웰컴입니다. 지금 제가 네, 그, 좋습니다. 저희 그 수출입은행, 전북대, 그 다음에 지금 통일평화연구원, 이게 밝히고 말았는데, 예, 펀딩은 아마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주실지. 근데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일강원연구원 하신 걸로 압니다. 그러면 네네. 좋네요. 네, 저도 질문 혹시 하나 네, 드려도 네, 괜찮을까요? 네. 네, 제가 이게 조금 연결이 끊기는 것 같아서요. 혹시 이게 조금 안 들리시거나 하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문경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그 식량 문제에 그 관심을 갖고 좀 공부를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마침 또 이렇게 그런 말씀들 주셔서 오늘 이 자리 통해서 많이 배웠고요.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관심 있으려고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은, 일단 그 오늘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그 주제가 그 대북 제재와 인도주의적 위기 간의 상관관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북 제재가 그 식량 문제에 영향을 미쳤고, 그 식량 문제가 인도주의 위기로 간다라는 이제 그런 네, 건데, 제가 관심 네, 있는 부분에서는 그 식량 문제가 이제 북한에서의 이제 절대적인 가용량이 부족한 부분도 이제 일정 부분 한 뭐 60에서 뭐 100만 톤 정도 이제 부족한 걸로 이제 추정을 보통 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네, 그 이제 가용량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나타나는 인도적 위기는 그 공급량도 문제지만 그 이제 획득권의 측면에서 그 뭐 지역 간 격차라든지 네, 어떤 그런 네, 뭐 네, 빈부격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북한의 인도주의 뭐 아사자를 만들고 그 인도적 주의적 위기를 만드는데 더 결정적인 좀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네,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식량할 때 이제 절대적 부족, FAD라고 해요. Food Amount Decline 해가지고. 어마운트 자체가 총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도적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어프로치가 있고 지금 동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FED Food Entitlement Decline 해가지고 그러니까 접근 권한 권리가 박탈이 됐기 때문에 주로 이제 센 같은 학자들이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부족하지만 그걸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하고 그런 정부 그러니까 주민들을 케어하지 않는 그 엔타이틀먼트를 제한하는 정부, 북한한 비롯한 정부 이게 문제다라고 저는 둘 다 맞다고 봅니다. 둘 다 맞다고 봐요. 전혀 뭐 어떤 게 더 북한에 더 맞는 시오리다라고 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 두 개가를 그대로 가지고 제가 이제 쓴 논문이 있습니다. 아마 FAD, FED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텐데 북한 그래서 FAD를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총량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는 기존의 학자들이나 그쪽의 입장은 뭐를 제가 쫙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FED를 얘기하시는 분들의 주장과 그쪽의 논리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두 개의 논문을 내가 이제 재밌게 썼던 기억이 있는데 결론은 둘 다의 문제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AD가 조금 더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제 상황인 거고요. 그 여러 가지 내외부적 상황에 의해서 총량의 한계가 있으면 현명한 국민을 생각하는 리더라면 예, 골고루 잘 나누어서 한 명의 국민도 굶주리지 않게끔 조금이라도 풍족하진 않지만 조금 다 나눠서 십시일반해서 국민을 살리는 그런 리더냐 아니면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북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트리아지라는 표현 있잖아요. 선택을 합니다. 어디를 죽일 거냐.
주로 저희가 이제 95년, 2000년까지 북한 아사자 사망자 수를 추정을 하는데, 그 존스 홉킨스라든지 그 대학에서 30만 명을 추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조은 버틀이라는 한국의 NGO에서는 100만 명이 죽었다고 추정을 했어요. 뭐, 뭐가 맞는 건지 모르지만, 보통 30만 명이 나사한 걸 가장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 30만 명이 주로 어디서 나왔냐면, 저기 북쪽에서 많이 한경 북쪽 저 위쪽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평양 인근이 아니라. 즉, 정부가 성분들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저 북쪽, 한경 북쪽, 북쪽 사람들을 그냥 죽게 놔뒀다라는 거죠. 예. 그냥 선택적,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제 뭐 트리아지라는 개념인 전쟁 시에 누구를 살리고 이제 병사가 이제 총에 맞아 왔어요. 그랬을 때 의료 자원은 부족하고 시간은 없고 하니까 살릴 사람은 이쪽으로 분류하고 이 사람은 우리가 치료 못해 그냥 아쉽지만 이게 그냥 어벤더 내버려 둬버려 방치해서 이제 하는 그게 이제 트리아지 재난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려야 되는 사람인데 북한은 그런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누구를 죽일 거냐 했을 때 성분이 안 좋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저 위쪽을 그냥 방치했다라는 그걸 이제 FED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맥락에서 현명한 지도였다면 누구도 버리지 않고 조금씩 허리띠를 졸라매서 평양에 남아도는 쌀을 한국 북도나 부족한 지역에 분배를 하고 혹은 부족하니까 국제사회 대립하는 이슈를 일단 접어두고 국제사회로부터 적극적으로 원조를 확보하거나 혹은 핵무기 개발에 쓰일 자원을 일단 셧다운을 시키고 그 자원을 가지고 국제 곡물 시장에서 식량을 사와서 국민들을 살리는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그게 현명한 소위 말하는 굿 거버넌스고 리더가 해야 될 지도자가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인데 그건 북한이 안 한 거다. 그래서 북한의 문제는 AD의 문제가 아니라 ED의 문제다라는 말씀. 근데 실제로 북한이 ED에서도 상당히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아니다, ED의 문제가 아니다. 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지 ED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둘 다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인도적 상황이 가장 안 좋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북한이 국제사회 대립하는 이슈를 내려놓고 주민들을 먼저 살리는 게 맞죠. 근데 전혀 그래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정부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김정은이 선한 지도자였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담대한 구상이 그거잖아요. 니네가 먼저 내려놔. 그러면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는 줄 거야. 라고는 게 담대한 구상이거든요. 북한이 핵 논의를 위한 테이블에 앉기만 해도 우리가 줄 거야. 앉기만 해도 담대한 구상. 대규모 식량 지원할 것이고, 인프라 지원할 것이고, 앉기만 해. 예. 그게 이제 그전의 정부, 뭐 비핵개방 3천이라든지 그전 정부랑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앉는 것도 힘든가 봐요. 그죠? 예, 주민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아무리 식량이 양쪽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타이틀먼트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쪽을 강조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전혀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자, 질문 하나 저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하세요. 네. 저는, 네, 문경 선생님 그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발표 내용이 저한테 여러 가지 배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북한 곡물 생산량 통계 관련해서 커멘트 겸 질문 하나, 그리고 그 제재가 가설 2번이라고 할 수 있는 지원 단체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문 이렇게 좀 하고 음,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통계 중에서 이제 2019년에 대풍년이 나온 그 통계, 이걸 어떻게 네,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을 계속 갖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북한 정권이 큰 거짓말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음, 2020년 초에 자기네가 발표할 때 엄청난 대풍년이 들었다라는 어떤 그 표현에 대해서 그럴 수 음,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약간, 그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특성을 반영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2020년 1월에 8차 당대회를 했기 때문에 2019년도는
풍년이기도 했지만 풍년이어야 하는 해이기도 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음, 갖고 음, 있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 통계들을 잘 보면 당대회를 하는 바로 직전 해만 계속 풍년이 나요. 네, 그리고 예, 당대회가 딱 맞아요. 끝나고 난 다음 해는 떨어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그걸 보면 약간 이렇게 그 통계의 누락을 하든지 조금 뭐 보태서 쓰든지 일정한 약간의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시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해보면 통계를 낼때 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서 이제 협상을 통해서 좀 적게 보고하기도 하고 내년에 이걸로 음, 메우려고 하기도 하고 음, 누락시키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네, 측면에서 아까 그 선생님이 보여주신 표 중에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게 뭐냐면 3개년 평균을 내던 평균 그 표가 하나 네, 있었는데 곡물 네, 생산량도 사실은 이렇게 한 해만 보는 게 아니라 3개년씩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그 추이를 보는 것이 또 되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장기적인 추세는 거짓말을 못 하는데 한 개인 네, 연도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떤 그 보정들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 음, 코멘트 겸 질문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대북 제재가 인도적 지원 단체에 행정적이고 재정적이고 심리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데 대해서 음,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왔는데 네, 근데 이제 그와 관련한 상관관계 얘기는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그냥 주변에 들렸던 얘기로는 저는 뭐,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하면서 뭐 제재 면제 증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걸 통과하거나 통관을 시키거나 그럼 이제 이거를 뭐 지연 비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제재 면제를 받기 위해서 업무량이 지나치게 증가했다. 이거 뭐 이제 국내적인 얘기들도 있지만 국제 단체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이 일하고 있는 어떤 그 업무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이건 업무량 과다와 뭐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면서 구조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즉 행정적이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약간의 가설만 갖고 네, 네,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맞아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아, 뭐랄까 그 행정 실무자들 혹은 그 대북 지원 단체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게 설문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이런 계량적 조사를 한 게 있는지 즉 네,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저희는 인텐시브하게 하지 않았는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지혜론 지혜로운이 아니고 지혜론 선생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연대인가 어디에서 석사를 하셨는데 정확히 그 두 번째 가설을 가지고 인텐시브한 인터뷰를 하신 논문을 쓰셨어요. 석사 논문으로 기억하거든요. 되게 잘 쓰셨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대북 지원 단체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했는지 말씀하신 그 행정피로 제재를 받기 위해서 영문서류를 작성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영어도 잘 안 되고 막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인도적 지원 품목에는 이런 게 금수 품목이야 될 말도 안 되는 그런 품목들이 막 있고 그럼 한 번씩 막 지원 서류를 넣고 승인 받는데 몇 달이 걸리고 그러면 지원 시기를 놓쳐버리고 무엇보다도 그 단체들이 가장 고민이 많았던 게 그거예요. 대북 지원은 중국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중국에서 그걸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그 금융 제재 뭐 스위스의 그 유럽의 그 스위스에 이제 본부를 두고 있는 CRF 유엔 뭐 긴급 뭐 중앙 구호기금 거기서 이제 북한을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원하겠다 그러면 스위스에서 비행기 사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예? 중국에서 돈을 들고 가서 중국에서 사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재 면제 조치를 다 받아도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물품을 구매해가지고 들어가려면 중국에서 왜냐면 캐시로는 지원을 못하니까 돈 주고 야 니네 니네 사서 써 필요하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럼 중국에서 그걸 구매를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구매 과정에서 중국이 지금 대북 제재로 갈려 있고 이게 지금 중국에 대한 대북 금융 제재가 있는데 괜히 그 물품 받았다가 미국이 그 중국의 은행을
그러니까 유엔이 활용한 유엔의 돈을 받아서 대금을 지급한 데 쓰인 은행이 야, 니네 금융제재인데 니네 뭐 해가지고 중국 지원했대. 니네 제재야. 그러면 그 은행은 미국과 혹은 다른 나라들 국가들과 그 은행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은행에서 중국의 어떤 기업이 자금을 받았다. 그래서 미국과 거래했다. 안 됩니다. 2차 세컨더리 보이콧이 그런 개념이거든요. 제재 대상에 있는 은행과 기업과 금융을 하면 그 다음 그 거래한 그 은행과 그 은행과 거래한 다른 기업까지 제재를 먹이는 거예요. 상당히 은행은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된다는데? 아, 괜찮아, 된대. 이거는 괜찮다 그랬어. 아닙니다. 야, 몰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줘? 안 해줘. 뭐 그런 디테일한 내용을 그 지혜론 선생님이 썼습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하시면 거기에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저희가 몇몇 인터뷰한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보고서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논문에는 담겨 있지만 오늘에는 제가 조금 가볍게 넘어갔던 이유가 그걸 너무나 좀 자명했기 때문에 유엔 기구들이 제재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지 행정적으로 동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제 식량 3년 추정치 제가 이걸 하다 보면요 데이터가 다 달라가지고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또 해외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이상하게 또 피스컬리 그러니까 회계 연도가 틀려요. 우리랑 틀린 우리는 1월부터 12월인데 걔네들은 막 7월부터 그 다음 년도 막 7월을 잡기도 하고 그래서 방법론이 너무 다 틀린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또 한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는 아마 그런 분들은 모를 뭐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그 대북 지원과 북한을 연구했던 1세대들이 이제 많이 리타이어 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들에서 그 대북 지원, 북한을 하시는 분들이 세대 교체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MZ는 아니지만 저도 대북한과 남북 교류협력 연구원 1세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계속 이제 그 북한의 식량난, 뭐 식량 생산, 수급 현황 이런 것들을 분석하셨던 뭐 권태진 박사님이 리타이어 하셔서 하신 지 오래되셨고 한국보건사연구원에서 이제 황남희 박사님 북한의 보건의료 지표조사 통계 이런 것들 계속해서 팔로우하고 연구하셨던 박사님도 리타이어 하셨죠. 그러고 나서 지금 분들이 계시지만, 훌륭하시지만, 많은 얘기들을 하십니다. 아, 요즘에 국책연구소에서 북한 관련된 데이터들이 옛날보다 좀 많이 다른 것 같아라는 얘기들을 해외 학자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닥터문, 넌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해서, 세대 교체가 좀 있는 것 같긴 하다. 뭐 이런 얘기로 제가 이제 얼버무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제가 다시 이제 통일부로 돌아가서 3년 추정치 같은 거 되게 중요한 자료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당대회가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도 예, 저도 좀 뭐 인지하고 있던 반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그게 식량이든 보건 지표든 뭐 사회 여러 지표든 좀 어떤 전문 기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통일 맨날 얘기하지만 정말 북한에 대해서 북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추적하고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독립 전문 기관이 어디 있을까? 제가 한번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한국의 국책 정부기관, 정부 부처, 미니스트리 레벨, 그다음에 정부 산하 국책기관, 국책연구기관, 혹은 정부 산하 기관, 뭐 무슨 뭐 산하 기관들이 많이 있죠. 부 밑에. 그걸 싹 전수조사 해가지고요. 북한 관련된 연구팀이 있거나 북한 관련 사업을 하는 팀이 있는 데를 찾아봤더니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많아요. 근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 바뀌어요. 예. 최근에는 이제 북한 팀은 북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국책연구소나 어떤 기관의 부서는 거의 없고요. 동북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바꿉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프렌들리한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이제 북한을 앞에 갖다 놓고 뭐 이런데 그런 기관에서도 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야 우리가 농업 관련된 기관인데 최소한 북한의 농업 관련된 상황이나 데이터는 정권이 우호적 정부든 부정적 정부든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을까? 통일연구원 요즘에 어떤 분위기인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통일연구원 좀 분위기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대북 지원 뭐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네. 네. 인도적 지원 이런 얘기 꺼내도 안 돼요. 네. 뭐 그런 분위기, 엄한 분위기라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저희랑 뭐 연구자들 학교에 있으니까 자유로운 편이 있는데 저도 예전에 은행에 있었거든요. 수출입은행의 북한개발연구센터에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그런 기관에 있다 보면 아무리 연구자라도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연구 주제, 나는 북한 인도적 지원, 북한 인도적 상황 전문가이고 싶고, 그거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매년 그걸 좀 팔로우하고 싶고, 할 수 없습니다. 네. 가만 안 놔둡니다. 예. 야,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런 거예요? 막 이런 방도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좀 모니터를 해야 된다. 그 식량 생산량 추이 관련해서는 대북 지원 단체들이 1년에 세미나를 좀 개최를 했었어요.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 있으니까 이제 영국에 있을 때 줌으로 들어가서 듣고 했고 못 들어갈 경우에는 자료를 받아서 보긴 했는데 명확하게 아까 쌀 가격도 설명이 되지 않아요. 설명을 못 하시고 아까 그 갑자기 올라간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제가 못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한 분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긴 하지만 저 역시도 많이 동감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신지요? 예, 참 찬스로 많은, 질문한 분이 있습니다. 누가 있나요? 뭐 신경훈 네. 선생님이 하셨는데 북한 주민들이 쌀보다는 옥수수, 뭐 감자, 콩 이런 거 더 많이 먹는다. 제가 쌀을 얘기한 이유는 쌀 가격을 보고 북한의 그 식량 상황을 추정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의 추정치로 본다라는 거예요. 가늠하는 지표. 쌀이 핵심이라 쌀이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러다가 아니라 북한의 식량 상황을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쌀 가격 변동치를 본다는 거예요. 특히나 외부의 충격이나 내부의 충격이 왔을 때 쌀 가격의 변동폭을 보고 상황을 대리 진작 혹은 얼터너티브 하는 방법으로 추정하는 그 하나의 지표인데 그게 조금 이상하다라는 말씀에서 쌀 얘기를 한 거고요. 한국도 쌀 부족 국가인데 왜 식량난이 있다고 하지 않고 참고로 이게 팩트만 좀 정정하면 한국은 쌀이 어마어마하게 남아 돌아서 정부 조장고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 저장고에 저장하는 관리하는 비용으로만 1년에 1,000억 이상을 쓰고 있고 3년이 지나면 그 비축민은 이제 일반 주민들이 식용으로 먹기에는 좀 곤란해서 햇반 회사로 거의 시장 가격의 3분의 1 가격에 방출이 되고 막걸리 회사로 방출이 되고 최근에는 저희가 4년 전부터 코로나 바로 전부터니까요. 매년 15만 톤에서 30만 톤을 아프리카에 무상 원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 왜 안 했냐? 그 전에는 저희가 쌍 시장을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쌀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쌀 수입을 그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어요. 쌀 수입은 했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수입해야 되는 의무 수입 비중이 있었습니다. 쿼타가. 그래서 수입은 했고 그렇지 않아도 쌀은 남아도는데 수입 쿼타 때문에 더 남아돌고 그래서 대북 지원 2000년에 대규모 쌀 지원을 했던 게 사실은 인도적 성격도 있지만 우리 나라는 쌀 과잉 생산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이 주식이고 식량 안보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쌀 시장을 완전히 개방을 못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맨날 그 직불제라든지 쌀 가격 현실화 뭐 이런 얘기 맨날 데모하는데 그거를 정부가 뭐 보조금을 주면서 쌀 농가들을 보호하는 이유는 쌀은 우리의 주식이고 우리 식량 안보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4년 전부터 쌀 시장을 완전히 개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쌀이 더 싼 가격에 이제 한국에 수입이 되고 한국 쌀은 창고에서 남아 돌고 그래서 이제 그 쌀을 저희가 아프리카에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저 입장에서는 참 가슴이 아프죠. 그거를 보관하는 비용으로만 1년에 1,000억 이상을 쓰고 있는데 북한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는
굶주리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식량 원조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특정 국가가 식량난이 있다고 해서 식량이 남아도는 그 공유국 선진국이 함부로 식량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상으로 지원하는 게 그 쌀 시장, 곡물 시장 가격, 곡물 시장을 그 혼탁하게 한다? 뭐라고 그러죠? 그 쌀 시장,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무상으로 공짜로 갑자기 몇십만 톤의 쌀이 풀리면 기존에 이제 쌀 농사를 지었던 농민들, 그 나라에서 농민들이 폭망하거나 그 나라의 식량을 팔았던 그 곡물 수입 수출 회사들이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되거나, 그래서 오히려 무상으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상으로 원조를 해준 쌀을 지원해준 식량을 지원해줬는데 쌀로만 안 하겠으면 뭐 보통 이제 쌀은 지원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보통 옥수수를 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오히려 그 나라의 농업을 붕괴시키는 경우도 왕왕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식량 원조 메커니즘에서 식량 원조에 무상으로 원조를 할 때 그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충족시킬 때 이제 식량 원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한국이 한 5년 전부터 이제 아프리카에 지원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예, 이 장시간 수고하신 문 교수님께 큰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예, 국장님 혹시 광고 있나요? 네, 오늘 화면을 준비는 못했고요. 지금 사실 12월 원내 세미나가 정해졌다가 지금 변동되는 상황이 생겨서 제가 다시 어,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공지하겠고요. 연구원에 저희 핵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포럼이 12월 30일에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원내 세미나나 아니면 다른 KPI 모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